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해온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전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막장 드라마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내팽겨쳤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커졌습니다. 왜곡된 성의식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다른 시집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이 상처받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를 드려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퇴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성남FC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고문이 보궐선거운동에 돌입한 시점에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27만 명 가까이 발생하자 북한이 인민군을 투입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조선중앙TV도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 잠시 후 전문가와 대북 방역 지원 가능성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앞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협치를 외친 지 하루 만에 독선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여야 반응은 그 명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왜 임명돼선 안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 협치를 위해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동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 신현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출하는 인사 막장 드라마라며 야당과의 협치는 저 멀리 내팽겨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이 지켜보고만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한 총리 후보자를 부결하기엔 시급한 민생 현안 등 우려가 있어 미뤄왔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어느 정도 명분이 생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서 사과를 했죠. 오후 3시쯤 시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 비서관은 이후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여직원에게 뽀뽀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이른바 생일빵을 당하고 화가 나서 뽀뽀를 요구해 받았다는 다소 당혹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따님께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 그냥 아주 즉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음란하게 생겼다고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 같고, 옷을 입고 다니는 거냐? 이것도 좀.
국회는 오늘 이 밖에도 5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에 대해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세수 추계 오류에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고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깎인 국방비와 관련해 국방위 위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토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임명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퇴장해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에 한직을 떠돌다가 검사 생활을 마쳤지만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고 이제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까지 넘겨받게 됐다는 점에선 이른바 소통령이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승승장구했던 한동훈 장관.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도 연루되면서 연달아 좌천됐습니다.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검사로서 마무리는 좋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결국 법무부 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 등으로 넘어갑니다. 검증을 빌미로 사실상 뒷조사를 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수사기관을 아래 둔 법무부로 넘기는 게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근 1순위로 꼽히는 한 장관이 막강한 권한까지 손에 쥔 소통령이 될 거란 걱정도 그래서 나옵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겠다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대응을 포함해 장관의 권한으로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공정할 의지만을 생각하겠다는 한 장관의 인사 기조가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다시 중용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선 이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이 공언한 형평 인사가 제 식구만 챙기는 편향 인사로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의원, 신임 장관, 수석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자체가 최고의 통합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메시지도 내는데요. 다만 개헌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여야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도차가 있어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 윤석열 정부 장관, 수석들까지 일제히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열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의원들과 도시락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자체가 최고의 통합 메시지라면서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설 때는 유족 단체와 함께 입장하고 식전에 유가족과 차담회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개헌할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선거용이나 헐리우드 액션이 되면 안 된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확대 개편하자는 겁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동의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관련 논의를 국회에서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널리 기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널리 우리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큰 틀에는 한 목소리라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기후 문제 또 국가기관 개편 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질적으로 개헌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 공식 기념식에 앞서 오늘은 전야제를 비롯한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동구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추모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를 많은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녁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서 행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는 5.18 당시 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현재 옛 전남도청 앞 도로 400여 미터를 막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5.18 전야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민주화 평화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전야제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2주년 5.18 행사가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5월 시민 난장 그리고 민주평화 대행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대동세상을 만드는 5월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인데요.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 5.18 민주묘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분들이 잠든 곳입니다. 5.18 42주년을 하루 앞두고 유족과 이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 2묘역을 합쳐서 900개가 넘는 묘가 있는데요. 유족들과 추모객들이 묘에 꽃을 놓고 희생자를 기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단체 참배도 잇따랐습니다. 묘역뿐만 아니라 추모관 등을 둘러보며 민주화, 인권, 평화의 5.18 정신을 되새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계엄군의 포갑에 쓰러져간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총집결한다고 하죠.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들이 올해는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양하게 열립니다. 먼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광주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5.18 기념 행사 전야제가 인원 제한 없이 개최됩니다. 3년 만인데요. 42년 전 광주 시민들이 벌였던 열흘간의 항쟁을 극으로 표현하며 민주화,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풀어낸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7시부터 시작한 전야제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에선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와 그 탄은도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다음 달 30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그날의 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5.18 당시 전대 학내 방송이 내보낸 뉴스 원고를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를 합니다. 원고에는 당시 전남대 학생 기자들이 1980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족 민주대성회를 현장 취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 가보죠. 이곳에선 7월 31일까지 일본 아사히 신문사의 5.18 미공개 컬렉션 특별전이 열립니다. 사진부 기자인 고 아오이 카츠오 씨가 1980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 등 희귀 자료 20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데요. 계엄군이 버스에서 시민들을 끌어내려 구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5.18 특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선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시 전진하는 5월이 열리는데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개 범주의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토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엔 미국 비밀 해제 문건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많은 영상 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대구, 창원, 제주 등에서도 자체 기념식과 문화제가 열리고 인천과 울산 등에서는 주먹밥 나눔 행사나 추모 퍼포먼스 등이 개최됩니다. 그중에서도 전두환 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는 올해 42년 만에 처음으로 5.18 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 합천 일회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5.18 사진전, 동영상 상영 등과 함께 전시의 아후를 딴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 촉구 집회를 개최합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제3회 5.18 영화제인데요.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려낸 작품과 함께 전쟁과 인권 등을 다룬 다양한 작품 30편을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5월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 어떨까요?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한덕수 총리 인준 등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동훈 장관 임명 과연 할까 싶었는데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임명이 강행됐죠.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협치 쪽에 이제 방점을 둔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그 점이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임명 강행했습니다. 네. 배경이 어떤 점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신감과 오만은 한 끗 차이다.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오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질문하신 거에 먼저 답부터 하자면 5.18 기념식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그 취지가 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 대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참모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합의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내일 언론은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결국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이 묻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5.18 기념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명식 전에 임명을 강행하는 게 더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두 번째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민주당의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성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이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점이 오히려 임명 강행의 배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도 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윤대중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전화로 보내죠. 네, 지금 뭐 짧게 답변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아직 그 청문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이제 보겠다 얘기를 했고요. 뭐 청문 보고서가 왔으면 한번 이제 보겠다. 약간 이제 이 강행에 좀 이 여운을 남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진짜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임명을. 그런데 이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검토하겠다. 좀 애매하게 답변한 것 같고요. 임재순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이제 회피를 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을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네. 결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는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의미가 통합이잖아요. 네. 근데 협치를 얘기를 했었고, 근데 초당적 협력을 얘기한 상황에서 5.18 기념식을 앞서 제가 국민 여론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반대로 얘기하면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만과 자만은 한 끗 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서는요. 관심 바뀌었어요.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낙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는 후보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은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변수가 될 만한 한동훈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변수를 이미 제거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진 사퇴를 안 한 모양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대통령 뜻을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해오고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면 자진 사퇴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는 뭐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한덕수 후보자 문제로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오늘 빠르면 오늘 중에도 이 거취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자진 사퇴나 뭐 이런 어떤 형식으로 그랬는데 뭐 뚜렷하게 어떤 그 발표가 나온 건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조만간 거취 결정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미. 예.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임명 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임명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나 장관 계속하겠다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게 관심인데 사실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제 인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정호영 후보자 정도 이 거취를 정리하면은 총리 인준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한동훈 장관 임명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장관 임명하게 되면은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지 좀 그 내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의견은 엇갈렸고요. 한동훈 네. 후보자의 경우에 민주당에 또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자와 그 후보자 인준 카드하고 임명 카드하고 같이 연계하는 전략을 잘 못 썼던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독수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버리면 그럼 또 정치적으로 너무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대놓고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해 버렸잖아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좀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명 강행 소식 듣자마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바로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0일 본회의 열자. 한동훈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당론으로 표결로 갈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맡길지 이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가버리면 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스러워질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자유투표 쪽으로 조금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문제를 마침 얘기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20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를 했고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이제 이 인사안건이니까 비밀 투표 아닙니까? 네, 뭐 당론으로 결정하건 아니면 자유투표에 붙이든 간에 표결을 통해서 이제 이 결과를 봐야 될 건데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뭐 저는 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 과반 의석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당내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란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석이 168석이나 되기 때문에 예. 반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고민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카드만 일단은 먼저 보여주면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해왔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냥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비위 문제도 터졌죠. 네. 민주당한테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여기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서 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그냥 통과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맥없는 야당이 돼버리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벌써 장관 6명 임명 강행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내내 한 30명 정도 장관 임명 강행했다. 뭐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사람들 다 합쳐서 30명 조금 넘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6명 장관 임명 강행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몇 명 더 이런 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싸워야 될 야당이 무기력하게 그냥 쳐다만 보다 끝났다. 이거 굉장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현 상황에서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임명 강행했고 5.18 기념식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예. 이런 여론이 당내에선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투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결국 부결하는 방향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결 쪽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민주당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이 성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조 의원 제명 처리했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 선으로 충분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바로 제소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윤리특위 제소도 안 했죠. 수사를 해도 곧바로 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능력하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이 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오면서 예. 그게 결국 국민을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 송영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내 성비 문제가 그것도 의원이 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왕 똑같이 조치를 제명을 취할 그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뒷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었어야죠. 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래야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악재가 더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텐데 뒤가 미적미적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그래도 조치를 취한다고 취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비판을 받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무능한 거예요, 이건. 네. 비판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최광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원희 의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김원희 의원은 의원실과 관련돼 있는 지역사무소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2차 가해 문제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같이 동시에 처리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했었어야
더 민주당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민명화에 자꾸 밀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를 더 키우고 여론을 나쁘게 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것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자녀 허위 스펙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우리 사회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공격할 지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여론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지방선거 보름 앞둔 정당으로 보이는가 저는 좀 안 보여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우각성하고 다시 선거전을 뛰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거에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들어보면은 최근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제 실책을 범한 거군요. 이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는 실기를 했고 또 이 박안주 의원 제명 처리와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못했고, 네. 예, 뭐 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좀 헛발질한 측면이 있고, 자 이게 뭐 악재가 이제 겹쳐서 이게 지방선거에 뭐 상당히 좀 그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세간에는 그런 얘기 네.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민주당 포기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 지지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른바 뭐 검수완박,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이끌고 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네. 갑자기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 파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그 책임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앞서 뭐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속 민주당이 뭔가 유능하게 잘하는 모습들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마뜩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도 또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고, 중도층에서도 똑같은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투표율 낮으면 어떡하나?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나오면 어쩌나 이거 걱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었잖아요. 네. 의석도 많고. 근데 야당 전에도 마찬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대선 패배하고 정신 차리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별로 그런 없었다. 것들에 대한 비판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아직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뭐 어떤 그 돌출 이슈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이제 과거 글도 이제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죠. 오늘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논란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둬야죠. 네. 왜냐하면요. 오늘 사과하는 거 우리 늘 사과 ABC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왜 붙입니까? 국민들이 상처받고 뭐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사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은 말이고요. 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뭔가 자아도취가 된 사람 같은 느낌도 받게 되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고민정 의원이 2012년에 지금 20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경고받았을 때 검찰에서 왜 경고를 받았는지 공개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러브샷을 하려고 하는데 러브샷 하려면 옷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나 국민들이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불편하시다면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운영위원회에서 생일 그 파티하는 장에서 자신한테 생일 케이크를 묻혔다는 이유로 여직원한테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거나 검찰 내부에서
EDPS라는 별명이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음담패소를 앞글자를 영문으로 표현해서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으로 가장 중요한 총무비서관으로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회의적 시각을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의 성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임명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지율을 굉장히 까먹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다른 부지로 신축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결단 시기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국방부와 한 건물을 쓰게 된 합동참모본부. 정부는 그간 이전 고려 정도로만 언급돼 왔던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신축 이전을 출범 후 첫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신축 합참청사는 26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행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로 옮겨갈 예정인데 합참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6, 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청사에 통합 배치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패트리엇 미사일 이전 등 방공망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선 현재 방공진지와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큰 틀에서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 시기 전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핵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그러면 이제 쉽지 않다. 또 핵실험 후 대북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적군이라도 치료는 해줄 수 있다는 제네바 협정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의 대원 측에는 변함없을 것이란 견해를 보였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정부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대북 통지문 발송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미국, 중국 등과 인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하루 사이 신규 발열 환자가 26만 9천여 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나 누적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민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따라 24시간 체제로 의약품 공급과 수송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분발력과 투지, 비상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방역 전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 측 지원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북 통지문이나 실무 접촉 관련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만큼 바로 대답을 기대하거나 재촉하기보다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민간이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이 지금 통지문을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한미 북핵 대표, 한중 외교장관 간 유선 협의도 갖고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 근원을 심각한 전파 실태를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대북 방역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부는 이제 대북 통지문을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이제 답변이 없고요. 북측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지금 북한의 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나 범위를 보면 네. 북한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하겠죠. 이제 그러나 북한이 우리 남쪽에 지원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난해 1월달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네. 내용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의 백신 제공 의사 그 외에 이제 방역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거는 아주 비본질적이고 비근본적인 문제다. 네. 우리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쪽 정부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거나 처리하는 게 그게 우선 급선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다른 남북한의 다른 교류 협력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 입장이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 내용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은 이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밝혔던 자력갱생 기조. 이 자력갱생 기조는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전까지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중요한 기조고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런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네. 이게 어려울 때마다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력갱생 못한다. 계속 의존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자력갱생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당장은 지원을 요청하기 가장 편한 상대가 결국 중국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오늘 뉴스 보면 이제 고려민항 항공기 세대가 지금 중국 선양공항에 도착해서 대규모 방역 물자 또 의약품을 실어서 다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리적인 지금 북한의 어떤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지금 이제 지난 한 몇 년 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예. 남북 간의 군사적 어떻게 보면 대결 관계가 굉장히 심화돼 왔습니다. 서로 군비 경쟁하듯이 북한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전술 무기 체계라고 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왔잖아요. 예. 또 우리는 또 그게 대응해서 이제 또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또 무기 북한을 또 대량 응징할 수 있는 또 그런 체계를 또 우리가 또 만들어 왔고 그러면서 남북한의 지금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서 남쪽으로부터 아무런 명분도 없이 더군다나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만이 남쪽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적대감을 고취시켜 온 상황에서 우리를 남쪽으로부터 인도적 물자를 받아들인다?
그거는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저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뭐 상당한 딜레마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하는 부분이 중국이 충분하게 이 방역 물자라든지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네. 북한에 이제 더 많은 이제 발열자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약품이나 방역 물자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중국의 도움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 다음 순서는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뭐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네. 또 이런 데 또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우리 남쪽 지원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결국 우선 단기적으로 중국 방역 물자와 의료품으로 이 위기를 단기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았고 관건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제 극복을 못하면 또 우리 남쪽으로부터의 지원과 관련해서 뭐 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리하면은 당분간은 남측의 이제 이 지원 제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이제 지원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지원을 충분히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좀 다시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이 보건 의료 전문가분들이 또 판단할 영역이긴 해요. 예. 한데 지금 하루에 수십만 명의 이제 발열자가 나오고 있고 아직 사망자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이제 빠른 전파 속도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가 막 생겨난다면 예.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이제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년 동안 자기의 어떤 성과라 그럴까요? 치적을 또 자랑하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 네. 그걸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또 성과라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망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도 이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 지도자에 대한 또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지원은 받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 이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 이후,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의 이제 국제사회 협력 부분을 이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 대북 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남한 정부의 이제 단독 지원을 북한 쪽에서 이제 좀 꺼리고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제기구나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 이제 북한은 뭐 당국이든 민간이든 남쪽으로부터의 지원은 일체 안 받겠다는 입장이 지금 확고하거든요.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면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중국처럼 지금 중국이 이제 예를 들면 북한에 이제 항공기가 오면 네. 바로 그 항공기에 이제 이 방역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 뭐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의약품들을 실어서 보내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이 고려 민항기가 뭐 어디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도착하면 예. 우리가 거기서 즉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북한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이제 실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인도적이고 또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단계가 되려면 정말 우리도 이제 상당한 용단을 내려야 되고 또 북한도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명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네. 명분들을 이제 좀 빠르게 뭐 만들어서 뭐 그러면 이제 단기간 안에 뭐 민간이든 당국 차원이든 북한의 대규모 방역 물자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과 조건을 보면 이제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이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 회담의 의제도 이 대북 방역 지원이 좀 논의가 될지도 이제 관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이 한국을 찾으면서 참 이제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만난다고 하죠. 자,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방역 지원을 효과적으로 또 제대로 하려면 예. 결국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그 어떤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북한에 대한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가 이제 그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지지하고 이제 동의를 해줘야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은 그 방역 물자 의약품을 이제 북한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떻든 한미 간에는 이 방역 지원을 하나의 계기로 북한의 추가적인 그런 그 뭐 핵 실험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실험 이런 걸 이제 막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특이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해 그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면 참 이게 이전하고 달랐던 게 개인 간의 어떤 유대를 다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두 분이 이제 뭐 같은 또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또 그 공식적인 의제와는 별개로 이 개인 간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깊은 생각들을 교환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서 뭐 결국 과연 뭐 대북 특사를 요청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북한의 오미크론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북한을 방문해서 특사로 방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결국 특사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을 막고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뭐 약속을 얻어오는 거 이런 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게 또 원하는 거잖아요. 예.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또 얼마 전에 친서까지 교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인 건 분명하죠, 그죠?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그 목적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목적 그게 너무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뭐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 제기됐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이 권영세 장관이 이 대북 특사 부분은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권영세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전 정부의 어떤 장점은 또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른바 이제 이어달리기론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라는 것이 대북 강경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측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북 정책의 연속성,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5년 짧은 임기 안에 그 대북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북한 문제의 핵심이 핵 문제고 네.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들 또 과거의 합의들을 얼마나 잘 또 살려나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얼마나 또 잘 보완하느냐.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전임 정부의 성과라든지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또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이건 결국 임기 내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어달리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세히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 왜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중간중간에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가 이렇게 선순을 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2019년 2월 달에 한호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 중단된 이유가 뭔가를 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북한이 자기들이 합의를 이행하는 핵심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정부가 대미 자율성이 너무 없다. 남북 관계 관련된 자율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하고 많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해봤자 미국 때문에 이행을 못하는 남측 정부하고 뭘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적절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보가 돼야 결국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를 이렇게 선순환시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떻게 강경하게 나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옹졸하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냉정하게 북한이 문제시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성과가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어달리 하는 게 그게 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성과 또 평화의 성과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 방역 상황을 더 살펴보고 일상 회복을 위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했죠. 그 결정의 시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논의 결과를 오는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천여 명, 화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33명, 사망자는 27명으로 석 달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확산세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0.9로 7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5월 2주에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50명, 사망자는 372명이 발생하여 전주 대비해서 각각 19.4% 그리고 24.8% 감소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 해제 등을 담고 있는 안착기 전환 시점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유행 상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회의 등에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성급하게 격리 해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연장될 경우 지방선거에선 확진자는 저녁 6시 반부터 따로 투표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일엔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투표소에 갈 땐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하위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아공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BA4와 BA5인데 다행히 중증도 위험이 더 높진 않습니다. 정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BA4와 BA5입니다. 지난달 말 남아공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서 BA4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달 초 터키 입국자 1명과 국내 확진자 1명이 BA5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증도 위험이 높다는 근거는 없지만 전파력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BA4, BA5는 남아공 또는 포르투갈에서 기존 변이 대비해서 증가 속도가 기존 변이 BA1 또는 BA2에 비해서 한 12% 또는 13%로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감염자도 13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19명으로 늘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하위 변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분기별로 전 국민 대상의 항체 양성률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5살 이상 주민 10,000명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체혈을 통한 항체 검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합니다. 자연 감염에 따른 항체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를 검출해 양성률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유전자하고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그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자연 감염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규모 파악과 함께 방역 대책, 예방 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K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후임에 백경란 삼성 서울병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온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과학방역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새 방역 사령탑으로 임명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감염병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내며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에 응했고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초기 중국 등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던 정부를 향해 의료진도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땐 개인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엔 입국 금지가 어려우면 자가격리라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시절에도 그동안 방역 지표가 좋지 않고 대비가 부족할 때 오히려 정책 변화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으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향된 의견이 반영이 주로 되지 않았나. 따라서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은경 청장은 1년 8개월 만에 퇴임합니다.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정치 방역했느냐는 지적에 정 청장은 지난 2년 역시 과학 방역의 성과를 쌓아오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 근거가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또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하는 경찰이 성남FC와 두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앞선 성남시청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을 맡으면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 여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 공직 발탁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본격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의 보복 기소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 씨는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서 공직기강으로 바로잡는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괘씸죄로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면서 국민들이 공직 발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두봉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상대로 고소 취지 등을 물었고 유 씨 측은 보복 기소뿐만 아니라 당시 증거 조작까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시원 전 검사 등 담당 검사들의 간첩 증거 조작 행위에 관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서 앞서 유 씨는 지난 2010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이시원 비서관 등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4년 뒤 유 씨를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대북 송금 혐의 무죄를 확정했고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 등 보복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부터 벌인 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공소시효가 지나진 않았는지 등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전하고 있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사는 우크라이나 선생님 안드레이 씨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와 형은 기꺼이 시민군으로 총을 들었고 안드레이 씨는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며 폴란드로 날아가 피난민이 된 조국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 웃을 날이 곧 오겠죠. 배인수 PD가 만나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2월 24일 한국인 그 친구한테 그 소식 들었을 때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저희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남아있는 것이 형이랑 아빠. 둘 다 잠전하니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드레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제가 나이 14살, 13살 때 외국에서 와서 이제 여기 새나르게 보낸 세월이 지금 한 7년 됐죠. 아이들이 일단은 저를 보면 행복해하는 얼굴이나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지 아니면 안드레이 선생님 있어서 내가 행복한다 하는 거 보면 그때 보람 느껴요. 거의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하고 대화 이렇게 먹는 것도 못하고 수업 다 취소하고 그냥 많이 그냥 컴퓨터에다가 이제 이제 동아했을 때 제가 오라고 한국에 오라고 아버지 67세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갈 수 없다. 할 수 있는 대로 잠전하겠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형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랑 형의 태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라도 참전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정치인들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제 생각 이상으로 특히 광주시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광주가 좀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아픔을 아는 도시잖아요. 아무튼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냥 늘 제 옆에 아이들이 늘 있어 항상. 항상. Не открывай, храни секрет, будь хорошей девочкой для всех. Закрой все чувства на замок, навечно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что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он кажет путь. 다른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죽고 어린아이가 눈물 나고 할 때는 한국에 와 있는 것이 너무 그냥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갈 거예요. 아이들 웃고 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구나. 아이의 눈물을 내가 충분히 닦아줄 수 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에서의 군사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백린탄 공격에 결국 손을 들고 만 건데요. 이로써 러시아는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주요 길목이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1일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밝힌 지 27일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발표는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을 벌이던 부상병 260여 명이 전날 러시아군 통제 지역으로 이송된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최악의 무기라는 백린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 수비대의 결사 항전 덕에 우크라이나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며 수비대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Завдяки оборонцям Маріуполя ми отримали критично важливий час для формування резервів
перегрупування сил та отримання допомоги від партнерів.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 수비대는 조국의 영웅이라면서 꼭 살려내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된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아직 2,000명 가까이 병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Кожна адекватна людина. Операція з порятунку оборонців Маріуполя розпочата нашими військовими розвідниками. Щоб повернути хлопців додому, робота продовжується, і ця робота потребує делікатності і часу. 마리우폴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물러난 러시아군이 동남부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함에 따라 향후 남부 회랑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